오늘은 지정학 고전 대신 현재 한국 사회와 관련된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의 책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입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고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일본이죠. 일본은 어떤 노력과 변화를 통해 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웅철 대표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름은 김웅철이고요.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오래 했습니다. 2000년 초중반 그 시기에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마침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절이 지금 돌이켜보면 한 20년 전의 일인데 올해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 20년 격차가 있는 셈인데요. 그때 그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한 15년 전에 어느 금융사에서 관련한 매거진 창간 작업을 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고령사회 시니어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고령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바로 치매일 겁니다. 일본에서도 치매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치매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집안에 남에게 숨기고 싶은 집안 문제, 가정사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치매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치매를 이제 단순히 가정사의 문제로만 묶어둘 수 없다. 치매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제 공감대가 생겼고, 이른바 치매의 이제 사회적 커밍아웃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카페라는 거를 전국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한 8천여 개 지금 이제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치매 카페는 주로 주민센터 같은 데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타벅스랄지 맥도날드랄지 이 대형 체인점에서 카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어서 더욱더 일반 대중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식으로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스타벅스 치매 카페, 일명 D카페입니다. 도쿄 외곽 마치다시에서는 지역 내 8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번갈아가며 매달 치매 카페 모임을 엽니다. 모임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타벅스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고민도 털어놓고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치매를 특별한 병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치매 문제가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도 이어진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이제 돌봐야 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비, 사회보장비 등등의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한 120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300조 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매년 이제 들어가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고령 사회로 진전되면서 돌봐야 될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이제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치매 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돈이 치매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령자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85세 이상 고령자분들 중에 거의 한 30%가 치매를 겪고 있거든요. 치매를 갑자기 겪게 되면 고령자들의 금융자산의 운용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거나 통장을 잊어버린다거나. 한 금융회사가 그런 치매 머니를 추산을 해봤는데 2030년이 되면 약 300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0조 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신탁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내 돈을 이럴 때 이렇게 쓰고 자기가 간병 상황이 이르면 간병비로 빼쓰고 이런 거를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돈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령사회를 들여다보면 산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와 관련한 거는 이게 필수적인 돌봄, 저희들이 요양이라고 하죠. 그 부분의 시장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생기고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돌봄을 받는 노인의 존엄성과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삶의 질, 둘 다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간병 인력 부족과 가족들의 부담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본은 2000년에 개호보험을 도입하여 간병 비용의 70에서 9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돌봄에 매이는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부모님을 간병하느라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노동정책 측면의 지원도 강화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족간병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족돌봄 휴가가 있지만 일본은 좀 더 장기 휴직이 가능하고 정부가 소득도 일부 보존해 줍니다. 현재 일본 법상 가족 1인당 최대 93일까지 직장을 떠나 부모님을 간병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평소 임금의 67% 정도를 간병 휴급으로 지급받습니다. 심지어 이 93일은 하루 단위로 쪼개어 3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어서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뒷받침되어도 돌봄은 결국 우리 이웃들의 연대가 중요하죠. 일본에서는 지역 전체가 하나의 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골 마을도 있습니다. 시가현, 히가시오미시의 한 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삼포요시 연구회라는 모임이 매달 열리고 있는데요. 동네 병원의 의사, 보건소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케어 매니저, 시청복지 직원까지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여 서로 얼굴을 익히고 연락망을 구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어떤 노인이 퇴원해서 돌아오면 주치의와 방문간호사, 지역 케어 매니저가 미리 정보를 공유하여 최적의 돌봄 경로를 짜놓습니다. 이 덕분에 어르신들은 급성기 병원 치료 후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지 않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직종 협력 모임의 가장 큰 성과는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역 포괄 케어가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엔 전체 사망자의 80%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2022년엔 병원 사망이 60%대로 줄고 자택 사망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젊은 고령자들, 건강하고 돈도 있는 고령자들, 시니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라고도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평생 현역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다 보니까 시니어 채용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도쿄의 한복판에는 은퇴한 시니어들이 모여 창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앙트러프리너 살롱이 생겼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원과 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적극적인 노년층을 가리켜 신세대 고령자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노은퇴, 노의존, 노무리, 즉 은퇴하지도 자녀에게 기대지도 무리하게 살지도 않겠다는 3원칙을 갖고 자신만의 인생 2막을 개척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 후에도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발상으로 실력 좋은 고령 구직자들을 선점하기 위한 인력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제도까지 도입하여 일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움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어학연수 이런 등등 학습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고 또 남녀 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데이트와 관련한 사업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인 리쿄 대학에서는 2008년부터 50세 이상 시니어들만 입학할 수 있는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재학생 평균 나이는 63세가량으로 백발의 학생들이 캠퍼스를 누비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에서는 인문, 교양, 비즈니스, 인생 설계 등 다양한 과목 45가지를 개설하여 은퇴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공부를 제공합니다.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50, 60대 학생 약 100명을 매년 선발하는데요. 경쟁률도 높아 입시 준비 학원이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수업료가 연간 40만엔, 약 400만원 이상이지만 2008년 개설 이래 누적 1,400여 명의 시니어 학생들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절반가량은 1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해 더 연장해서 공부하고 일부는 아예 대학원에 진학해 학위 취득의 꿈도 이뤄나갑니다. 리쿄대의 성공 이후 와세다대의 라이프제 디자인 컬리지, 도쿄 도립대 프리미엄 칼리지 등 여러 대학들이 비슷한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에서 치매 친화적 사회 만들기, 간병의 품격을 높이는 노력, 액티브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가는 사회에 직면한 일본은 초기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만큼 축적된 지혜도 많았습니다. 물론 일본의 방안이 모두 정답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그리고 천천히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와 정책들이 고령화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텐데요. 일본의 경험을 거울 삼아 미리 대비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주제 외에도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고령화 사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